안녕하세요. 저는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의 김봉국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3번에 걸쳐서 한국의 민족과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한국의 민족과 민주주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탐구를 하기 전에 먼저 한국 사회에서 가장 민족과 민주주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던 해방공간의 사회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해방공간의 사회상을 살펴보는 이유는 이 민족과 민주주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종초되었던 하나의 과정이기도 했고, 이 민족과 민주주의를 둘러싼 다양한 담론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의 민족과 민주주의에 대한 일정한 이미지와 어떤 관념들이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해방공간에 대한 어떤 사회상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참고적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바로 해방공간이라는 시점과 시기의 설정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흔히 해방공간이라고 하면 해방 3년사 또는 해방 8년사라는 용어들이 같이 쓰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서로 다른 해방의 시기 설정을 둘러싼 이야기들이 등장하게 됐던 배경은 해방이 단순히 일제 35년의 식민 통치로부터 벗어났다는 의미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해방이라는 것은 새로운 민족국가 건설을 위한 첫 시작이라는 의미도 함께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해방공간의 민족국가 건설을 위한 노력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실제로 성공했는지 또는 실패했는지에 따라서 해방공간을 3년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8년으로 보는 시각들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먼저 해방공간을 3년으로 보는 시각은 1945년 8월 15일부터 시작해서 1948년 8월 15일 남한의 단독정부가 수립되는 시점을 민족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이 좌절되는 시점으로 설정을 하고 그 이유와 배경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입장들입니다. 반면 해방 8년사라고 주장하는 입장은 분단정부가 수립되긴 했지만 여전히 남과 북의 통일운동이 지속되고 있었고 통일의 가능성이 열려 있었다라는 어떤 관점 속에서 한국전쟁이 그 남과 북의 분단을 확정짓는 결정적인 하나의 계기였다는 인식 속에서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맺어질 때까지를 일종의 해방 8년사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해방 공간의 시기 설정을 둘러싼 이야기는 해방이 단순히 일본의 식민 통치로부터 벗어났다는 의미 외에도 우리의 새로운 민족국가를 건설하는 데 중요한 시공간이자 계기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 해방이라는 계기는 우리 민족의 힘으로 이룩된 것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해방은 기본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연합군이 일본을 패배시키는 과정 속에서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해방은 자주적인 어떤 우리들의 노력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비자주적인 연합국들의 승전에 의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비자주적인 성격으로 인해서 해방 이후 전개될 조선민족의 운명이 우리의 의지와 뜻대로 순조롭게 펼쳐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외세의 영향 속에서 일제식민지 통치 기간 착취받고 억압받았던 그 민족적 감정에 기반한 새로운 민족국가 건설의 열망들이 좌초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갈등을 보이기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해방이 비자주적 성격을 갖는 것이었기 때문에 향후 전개될 조선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데 있어서 많은 장애 요소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당시 해방을 맞이했었던 우리 민족의 상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해방은 많은 사람들이 일본이 점점 전쟁에서 불리한 위치로 전락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긴 했지만 어느 시점에서 일본의 패전이
가까워 왔는가는 확실시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선민족에게 해방은 뜻밖의 갑작스러운 예상치 못한 사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런 예상치 못한 해방을 맞이해서 조선의 지식인과 정치인들은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종교인이자 사회운동가였었던 함석헌은 해방은 도둑같이 뜻밖의 왔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신이었던 홍윤숙은 참으로 거짓말같이 그날이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해방 이후에 조선공산당을 재건해서 정치 세력들 중에 좌익의 중심 세력으로 성장하는 이 박헌영을 필두로 한 이 조선공산당의 당수였던 박헌영은 아닌 밤중에 찰시룩도 받는 경우로 해방을 맞이했소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해방은 뜻밖인 것이었지만 감격과 환희의 어떤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구와 같은 독립운동가들은 이 해방을 마냥 기쁘게 받아들이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김구는 중국의 고사였던 춘례 불사춘과 같이, 다시 말해서 봄은 왔지만 봄 같지 않았다라는 이 고사가 말해주는 것처럼 해방을 맞이했지만 완전한 자주독립의 해방이 아닌 불완전한 해방으로 인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김구는 또한 독립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이 독립투쟁에 있어서 우리 민족의 투쟁이 준비되지 못한 상황들이 많았기 때문에 외세에 의한 해방이 향후 조선의 운명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면서 이런 걱정들을 표명했던 것이라고 보입니다. 실제 이 김구가 우려했었던 해방 공간의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조선 총독부 앞에 일장기가 내려가고 미군 성조기가 올라가는 것들이 단적으로 상징하는 것처럼 해방은 곧 새로운 점령의 시대를 알리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과 소련이 38선을 경계로 남과 북에 미 군정과 소 군정을 실시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던 것이 바로 해방이었습니다. 원래 38선은 미국과 소련이 남한과 북한에서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하고 항복을 조인받기 위해서 설정했었던 임시적인 분할 점령지대였습니다. 1943년 11월 카이로 회담과 1945년 2월에 얄타 회담, 7월에 포츠담 회담을 통해서 이미 조선의 독립은 연합국들로부터 보장을 받게 됩니다. 특히 얄타 회담을 통해서 독일에서의 전쟁이 끝나는 이후 3개월 이내에 소련이 대일 선전포고를 하고 참전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이 얄타 회담을 통해서 약속되었던 대일 선전포고를 나가사키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투하된 이후 소련이 일본에 대한 대일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급속하게 일본의 군대를 밀어내면서 한반도를 미군이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빠른 시일에 점령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미군은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었던 메가더의 명령하에서 한반도를 소련과 적정한 지점에서 분할 점령할 경계선을 부하들에게 그을 것을 명령을 하고 그것이 바로 38선으로 확정이 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38선은 전후 미국의 동아시아의 전략 구상 속에서 한반도를 전략적 거점으로 고민하는 속에서 독점적으로 소련이 한반도를 점령할 것을 우려했었던 미국의 하나의 방책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분할 당시만 해도 이 점령 정책을 통해서 임시적으로 만들어졌었던 이 38선은 남북 민간인들이 교류할 수 있고 왕래할 수 있는 열린 어떤 경계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냉전이 가시화되고 좌우 대립이 가시화되는 과정 속에서 38선은 자유로운 이동이 통제되는 남과 북의 분단선으로 점점 확정되어 가게 되었습니다. 미군정과 소련 군정에 있어서 이
두 개의 군정은 남과 북을 통치하는 정책에 있어서 일정한 차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남한의 주둔에 있었던 미군정은 통치를 직접적으로 실시하면서 자주적으로 또 자생적으로 발생했었던 조선인들의 자치조직과 임시정부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 있었던 임시정부는 물론이며 건국준비위원회와 그 뒤를 이었었던 인민공화국조차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은데 38선 이남에 유일하게 미 군정만이 독점적인 정치 권력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또 그 결과 김구를 비롯한 임시정부 세력들은 개인 자격으로 입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군정은 이런 조선인들의 자발적인 자치조직과 임시정부의 구성들을 불허하면서 그 대신 일제 식민 통치의 주요 기관들을 존속시키고 일본 친일 관료들을 재등용하면서 점령 정치를 실행해 갔던 것입니다. 이 친일 인사들의 재등용에 대해서 조선의 민중들이 강한 반발과 비판을 가하게 되자 점차 조선인 관리로 대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새롭게 대체된 조선인들 역시 당시 일제 시기부터 지주와 자본가의 입장을 대변했었던 한민당의 당원들이 주로 충원되게 되었습니다. 당시 한민당의 주요 당원들은 일본과 영국과 미국에 유학을 갔었던 기독교계 출신들로서 대개가 친미적 성향을 띠는 인사들로 꾸려지게 되었습니다. 소위 통역자 정부를 통해서 미 군정의 관료층을 충당했던 것입니다. 반면 소 군정은 당시 조선의 자생적으로 건설되었었던 인민위원회에 권력을 위임하고 그 배후에서 사회주의 세력들이 정권과 정치 세력들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들을 후원하게 됩니다. 이렇듯 미군정과 소군정이 서로의 점령 정책의 차이를 보였던 것은 해방 직후 남한 대중들의 어떤 정치적 지향에 의해서였던 것입니다. 해방 직후 남한의 대중들은 대체적으로 일제 시기에 보다 적극적이고 치열하게 항일 독립투쟁을 펼쳤었던 사회주의 계열의 민족운동가들에게 지지를 보였습니다. 또 그들이 사회개혁의 어떤 조건으로 내세웠던 토지개혁과 전반적인 사회개혁의 내용들에 동의를 했었습니다. 미 군정이 진주에서 미 군정의 통치에 대한 민심을 조사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을 때 대다수의 조선인들이 자본주의도 공산주의도 아닌 사회주의적 사회가 건설되기를 바랐다는 여론조사는 단축으로 이러한 사회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미군정은 사회주의 계열에 대한 지지가 높은 상황에서 이 사회주의 계열과 다시 말해 좌익들을 정치적으로 억압하고 그 대신 친미적이고 또 자본주의적인 우익 계열의 정치 세력들이 정치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직접 남한의 통치 정책에 개입했던 것입니다. 반면 소군정은 이미 사회주의 계열이 주도권을 잡고 있었던 상황에서 그들에게 권력을 위임하는 간접 통치의 형식으로 한반도의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했었던 것이 미 군정과 소련 군정의 점령 정책의 차이로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해방 공간에서의 미소의 점령 정책의 차이를 보였던 것은 실은 전후 세계의 패권을 둘러싼 미소 경쟁이 가열화됐기 때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만 하더라도 파시즘과 민주주의에 대한 전쟁 또는 전체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전쟁이라는 기체 아래 서로 자본주의 지향과 공산주의 지향을 갖고 있었던 미국과 소련은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이라는 공동의 적에 맞서서 자신들의 차이를 감내하면서 공동연합전선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들은 서로를 민주주의 세력이라 자칭하면서 파시즘과 군국주의에 맞서서 전쟁에 몰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1943년 이후 독일이 패전이 가까워오고 제2차 세계대전에 있어서 종전이 가까움에 따라서 이제 미국과 소련에게 있어서 보다 중요했던 것은 전후 세계 질서에서 누가 주도권을 확보하는가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맺어졌던 것들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카이로, 얄타, 포츠담 회담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중요했던 것은 전후 세계 질서를 고려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한반도뿐만 아니라 서구 유럽에서의 독일의 문제라든가 제3세계 국가에서의 미국과 소련의 패권에 대한 영향력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한반도 역시 미소 대립의 주요한 결절 지점으로 재인식되게 됩니다. 미국과 소련은 38선을 경계로 남과 북을 점령하면서 이 한반도가 어느 한 축의 헤게모니대로 편입되는 것을 극도로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각기 다른 정치, 사회, 문화, 어떤 사상적 신념들을 남한과 북한에 각각 이식하기를 바랬고 적극적으로 그런 정책들을 펼쳐갔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실제로 카이로와 얄타와 포츠담에서 결정됐었던 조선의 독립국가 건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서 미, 영, 소 3국의 외상들이 모여서 전후 처리 문제를 협의하는 회담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이른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미국의 신탁 통치안을 수정을 해서 소련에서는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그 임시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다면 필요하다면 최장 5년간의 조선에 대한 신탁 통치를 결정하는 모스크바 3상 결의안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스크바 3상 결의안은 당시 국내에 동아일보의 왜곡 보도를 통해서 임시정부 수립이라는 그 주요한 의제들은 소개되지 또는 간과되거나 또는 소략하게 소개된 채 신탁 통치만이 부각되면서 좌와 우의 극심한 대립을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이 됩니다. 처음에 좌익과 우익 모두 이 신탁 통치안에 반대를 했지만 나중에 좌익은 모스크바 3상 결의의 진위를 파악한 이후에는 모스크바 3상 결정 지지로 돌아서면서 좌우 간의 정치 노선상에 또 모스크바 3상 결정을 둘러싼 이런 갈등의 골이 더욱더 깊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46년 3월에 이 모스크바 3상 결정의 결의안을 실행하기 위해서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립니다. 또 47년 5월에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리지만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좌우 대립의 극심한 대립의 현상만 남기게 됩니다. 주요하게 문제가 됐던 것은 임시정부 수립을 위해서 참여하는 단체들을 선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소련 군정은 모스크바 3상 결정 지지를 선언한 세력들만을 참여단체로 인정을 한 반면 미 군정은 자유의사의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는 이유로 모스크바 3상 결정 내용을 반대했었던 우익 세력들까지 모두가 참여시킬 것을 주장하면서 이 참여단체의 선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서 미소 간의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미국과 소련이 임시정부 수립에 있어서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정치 세력들을 보다 더 많이 포섭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 속에서 갈등과 대립의 골이 깊어졌다고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한반도를 둘러싼 미소의 경쟁과 갈등 속에서 갈등과 대립의 골이 깊어지는 반면 조선 내부의 민족운동 세력 내부에서도 좌우의 갈등의 골이 더욱더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좌우 대립의 상황 속에서도 좌우의 갈등을 무마시키고 공동의 연합전선을 통해서 통일 민족국가를 건설하려는 중도파들의 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운형과 김규식, 안지용 등을 필두로 했었던 중간 계열의 정치 세력들은 좌우 합작운동을 통해서 좌우의 극단적 대립을 지향하고 새로운 통일민족국가를 세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1947년 3월 트루먼 독트린과 뒤이은 마샬 플랜의 발표의 기점으로 해서
이제 냉전은 불가역적인 시대적 흐름으로 점차 등장하게 됩니다. 이 냉전이 가시화된 것과 함께 좌우합작 운동을 주도했었던 영운형이 1947년 암살당하면서 실질적인 좌우합작 세력의 동력은 급격히 소멸되게 됩니다. 또 냉전이 가시화되는 과정에서 좌우합작 운동을 지지했었던 미 군정 역시 그 지지를 철회하면서 좌우 대립의 골은 더욱더 깊어지게 됩니다. 이후 제2차 미소공의가 결렬되고 미국은 자신들의 주도권이 잡고 있었던 유엔에 한국 문제를 이관하면서 실현 가능한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를 실시해서 사실상 남북 분단의 정권을 수립하는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바로 이런 해방공간의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우리 민족은 분단의 과정으로 접어들게 되고 해방 이후 가장 중요한 민족적 과제로 설정되었던 민족국가 수립의 열망은 좌절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 해방공간에서의 민족운동과 해방공간의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해방공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보다 주목해야 될 것은 해방공간의 무정형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방공간은 일제 식민 통치 권력이 붕괴되는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군정이 들어서서 일제 식민 통치 정책에서 사용되었던 각종 제도와 어떤 법규들을 그대로 존속시키기도 했습니다. 또 민족의 염원이었던 친일파들을 제대로 숙청하지 못하는 과정 속에서 친일 인사들이 여전히 미군정의 주요한 권력을 휘두르기도 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제의 식민 통치 권력은 붕괴됐지만 일제의 잔재들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일제가 아시아 태평양 전쟁을 통해서 반서구 군대의 사주를 강조하면서 자신들의 전쟁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많은 반서구 군대 문명에 대한 사상적 흐름들이 존재했었습니다. 이런 반서구 군대에 대한 흐름들은 해방 이후 남한의 지식인과 정치인들에게도 여전히 지속되어졌던 과정이었습니다. 이렇듯 일본의 식민 잔재가 지속되는 한편의 과정이 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전후세계의 새로운 초강대국으로 등장했었던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둘러싼 패권 경쟁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민족국가 건설을 열망하는 조선인들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외세의 영향력들을 고려하면서 자신들의 운명을 개척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제시기, 그 다음에 정강기, 태평양 전쟁기에 반서구 군대 문명을 높이 외쳤었던 일본의 사상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그 일본의 사상적 흐름을 통해서 비판받았던 서구의 민주주의가 다시 부정할 수 없는 시대적 대세이자 가치로 재등장하게 됐던 것이 해방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이 말은 해방공간은 일제의 흔적과 새로운 패권 권력으로 등장하는 미소의 영향력들이 혼재되어 있으면서 조선민족의 민족국가 건설에 대한 열망이 또한 거기에 결합되어 있었던 아주 복잡하고 열려 있으면서도 광기의 순간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조선인들은 자신들의 사회개혁과 민족국가 건설의 열망을 분출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정치단체와 자신들의 조직들을 만들어갔고 기층에서부터 상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욕구들을 분출해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뒤엉키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회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들이 진행되었던 공간이 바로 해방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복잡한 해방 공간 속에서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한국의 민족과 민주주의가 다시 새롭게 상상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좌익과 우익은 자신들의 정치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계급적 이해관계와 자신들의 정치적 노선에 따라서 민족과 민주주의를 새롭게 규정하고 새로운 내용으로 갱신하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과는 다른
민족과 민주주의에 대한 다양한 담론들이 분출되었던 시기가 바로 해방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민족과 민주주의를 너무나 자연스러운 가치와 관념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해방 공간에서의 민족과 민주주의는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는 그 민족과 민주주의와는 사뭇 다른 색깔과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양한 민족과 민주주의에 대한 상상들이 미 군정과 우익에 의해서 각종 폭압적인 탄압과 지배질서 속에서 인위적으로 재편되었던 것이 바로 분단의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단의 과정에 저항했었던 대중들의 어떤 투쟁의 과정에서 가슴 아프게도 1948년 제주 4.3 사건과 여순 사건들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런 해방 공간의 시대적 상황들을 인식하는 과정 속에서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민족과 민주주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